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부터 물류관리사 강의를 함께 하게 될 정일영 관사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 물류관리사와 관련된 가벼운 오리엔테이션 먼저 진행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고 계시다라고 하면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시험 공고를 통해서 어떤 과목을 이제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물류관리사와 관련된 어떤 직종이 유망한지 이런 것들은 아마 미리 찾아보셨을 것 같아요. 물류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시험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시험 시행기관은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그죠? 한 7월 달 경에, 7월 말이라든가 아니면 늦으면 8월 초, 요때쯤 이제 1년에 한 번 시험을 이제 실행을 하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1년에 한 번 보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1년 동안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가능한 한 이제 공부를 하는 그 해에 요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지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많이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은 저와 같이 이렇게 차분하게 정리하시면은 충분히 공부하신 해에 합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 아시긴 하겠지만은 물류관리사와 관련된 어떤 시험 과목이라든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물류관리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크게 1교시하고 2교시 이렇게 두 번에 나눠 갖고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하루에 다 보는 거겠죠. 그래갖고 1교시에 해당되는 과목이 3과목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2교시에 해당되는 과목이 2과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희 하이테크에서는 요 1교시에 해당되는 과목을 제가 정일영 관사사가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2교시에 해당되는 과목을 우리 진병화 관사사님이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교시, 2교시 과목당 전체 다 40문항씩이에요. 40문항씩 동일합니다. 전체가 다 40문항, 전 과목이 다 4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1교시에는 120문항, 그 다음에 2교시에는 80문항 이렇게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간도 한 문제당 한 1분 정도로 이렇게 배부할 정도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과목 같은 경우에는 1교시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그 과목이 물류관리론, 그 다음에 화물운송론, 그 다음에 국제물류론 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물류관리론 같은 경우에 옆에 물류관리론 내에서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그 다음에 국제물류론은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결국 이 물류관리론에 해당되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화물운송론과 그 다음에 국제물류론과 그 다음에 보관하역론을 다 포괄하고 있는 그런 과목이 바로 물류관리론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의 과목에서 조금 더 세부적이고 좀 집중적인 그런 문제를 출제를 할 것이고, 요 물류관리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세부적인 강론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총론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 문제를 출제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죠. 주로 이제 용어의 정의라든가 그런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셔갖고 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물류관리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세부적인 것들은 이제 각각의 과목에서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교시에 보는 이 물류 관련 법규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법 자체가 7개의 법이 요 물류 관련 법규 교시에 과목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법 과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더군다나 이제 법 과목이 좀 생소하신 그런 비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모든 법이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출제되는 분야 그 부분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 부분에 집중을 하셔갖고 꾸준하게 보시는 게 이제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평균이 60점. 그죠? 평균이 60점이고, 그 다음에 꽈락이 없어야겠죠. 40점 이상. 어느 한 과목이든 40점 밑으로 나오게 되면 꽈락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합격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시험이 다 마찬가지지만은 4과목이 됐든 5과목이 됐든 간에 항상 전체적으로 수험생들이 좀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수험생들이 다 어려워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굳이 우리 물류관리사 시험에서 그런 문항을 좀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물류 관련 법규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뭐 법을 갖다가 전공을 하셨거나 또는 이제 관련된 어떤 경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쉽게 접근할 수는 있기는 하지만은 법 문구가 그냥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용어 자체도 약간 좀 이제 생소하고 더군다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한 7개 정도의 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워하시는 그런 과목이라고 하면 이제 국제물류론, 그죠? 국제물류론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이 국제물류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물류관리사가 처음 시험화 되었을 때, 자격증화 되었을 때부터 있었던 과목은 아니고 종전에 이제 화물운송론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국제물류론을 이렇게 빼갖고 별도의 과목을 만들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벌써 뭐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과목이니까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물류관리론 같은 경우, 국제물류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어떤 뭐 영어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 영어 단어라든가 그다음에 국제 물류와 관련된 각종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심지어는 이제 국제 물류와 관련된 국제 무역과 관련된 어떤 뭐 법규라든가 이런 것들, 그죠? 그다음에 뭐 그 해당되는 어떤 국제 협약 같은 거에 대한 원문 자체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약간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갖고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지역적인 문제에 막 이렇게 함몰돼 갖고 그것만 공부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공부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이제 보여지겠죠. 그래서 뭐 가장 어려운 게 물류 관련 법규, 뭐 이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어려워하시는 게 그다음에 국제 물류론 조금 어려워하시고요. 그다음에 화물 운송론과 보관화용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수가 그냥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그래갖고 상대적으로 고득점하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목이 이제 물류관리론이죠. 물류관리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약간 경영학적인 이론, 그런 것들과 관련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뭐 내용이 아주 뭐 어렵거나 뭐 깊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 대신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좀 포괄적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뭐 늘 이제 수험생들이 항상 궁금하시는 게 뭐 5과목이 있으니까 이거를 순차적으로 1교시에 해당되는 것부터 쭉 이렇게 공부를 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과목을 먼저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먼저 물류관리론을 먼저 한번 쭉 들어보시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그 뒤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개괄, 총론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물류관리론을 먼저 한번 들으시고요. 그죠? 물류관리론을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화물운송론과 보관화용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용상으로 좀 중복되는 경우가 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아주 뭐 이제 복잡한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는 뭐 화물 운송론이 됐든 아니면 보관 하용론이 됐든 뭐 두 개를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화물 운송론과 보관 하용론을 한번 쭉 들어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국제 물류론, 그죠? 국제 물류론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국제 물류와 관련된, 그래서 그 국제 물류론 같은 경우에는 뭐 무역 실무와 관련된 내용, 국제 운송과 관련된 내용, 그 국제 운송 중에서도 특히 해상 운송과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좀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좀 방대하죠. 그러니까 한 3번째는 이 정도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물류 관련 법규는 처음부터 이 물류 관련 법규를 듣기에는 조금 더 부담스러워요. 그래갖고 어느 정도 이 내용들을 갖다가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1과목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저 물류 관련 법규를 갖다가 같이 중복해서 같이 듣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아마 딱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수험 기간이 충분해서 공부할 시간이 많아 라고 하는 경우에는 뭐 순차적으로 들으셔도 상관이 없는데, 항상 드리는 말씀은 공부 기간이 길어지면 그 초창기에, 그죠? 공부를 시작한 그 초입 단계에서 암기했던 부분을 자꾸 까먹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뭐 한 과목 다 끝나고 또 한 과목 하고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일단 어느 정도 전체를 보는 눈을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강론들을 갖다가 쭉 익혀서 요거 할만하네 라는 느낌을 좀 찾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국제물류론 같은 것도 이제 워낙 양이 많으니까 그런 거 들으시면서 동시에 같이 법규와 관련된 내용도 같이 들으시면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뭐 개인적이고 다 이제 뭐 수험생이 처한 뭐 환경이라든가 뭐 전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좀 개별적인 사안에 맞춰 갖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응시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뭐 응시, 시험에 접수하신 분과 실제 응시하신 분, 그 다음에 응시하신 분들 중에서 합격하신 분, 이런 것들을 이제 수치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예전에 이제 뭐 2000년도, 2020년도 이전에 뭐 17회, 18회, 19회 이렇게 받았던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난이도가 들쑥날쑥해서 요 합격률이 이제 뭐 20% 또는 30%에 머무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 이후에는 뭐 40%에서 뭐 심지어는 이제 50%까지 나올 정도로 거의 50%에 육박하게 나올 정도로 어느 정도 난이도를 평이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뭐 그 해에 뭐 문제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 다음에는 좀 쉽게 내고 막 약간 그런 것도 있긴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난이도 조정을 하면서 합격률을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이제 이제 물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을 텐데, 뭐 예를 들어 뭐 유통관리사 2급도 있겠죠, 그죠? 그래갖고 유통관리사 2급 같은 경우는 우리 물류관리론에 해당되는 뭐 물류 유통이라든가 아니면 마케팅 이런 부분하고도 상당히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국제무역사라든가 또는 이제 무역영어 이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요 국제물류론하고 이렇게 약간 중복되는 그런 과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뭐 국제무역사라든가 무역영어를 아마 취득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 국제물류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 뭐 지금 뭐 물류관리사를 따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자격증을 딸까라고 했었을 때에는 그렇게 중복되는 그런 여러 가지 자격증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참고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첫 시간이라 갖고 뭐 과목과 관련된 내용 그냥 조금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물류관리론에 대한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으로 이제 물류관리론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뭐 물류관리론이라고 해갖고 어떤 뭐 딱 정해진 그런 어떤 교재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갖고 강의하시는 이제 선생님들 별로 각각의 챕터를 정해갖고 뭐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냐 뭐 이런 것들의 차이만 있는 것뿐이지, 전반적으로 보면 이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카테고리를 좀 나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갖고 제 1편부터 4편까지가 있는데 1편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물류관리 총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 2가 제2편이 물류 정보라든가 물류 조직 이런 것들만 또 따로 모아갖고 하나의 챕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공급망 관리라고 하는 것, 즉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거, 그죠? 여기서부터네요. 예, 여기서부터 공급망 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또 이제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챕터 4에 해당되는 이제 녹색 물류라든가 물류 보안. 녹색 물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최근에 어떤 친환경 물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따로 빼갖고 이제 만든 것이고, 물류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 9.11 테러 이후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세계적으로 조치되는 그런 각종의 어떤 보안과 관련된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교재라든가 이제 강의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각 챕터별로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되는지 한번 쭉 한번 보시면은 뭐 이제 뭐 2019년도부터 이렇게 쭉 한번 보셨는데 최근에 해당되는 거 한번 쭉 한번 보시면은요, 골고루 출제가 됩니다. 분명히 골고루 출제가 되고, 그래갖고 내용을 쭉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물류 조직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많이 나올 때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요 정도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그다음에 뭐 녹색 물류라든가 물류 보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좀 덜 나왔는데 요즘에는 뭐 한 세 문제 정도까지는 나오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최근 추세가 그렇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위쪽에 나와 있는 뭐 물류 이해라든가 물류 합리화라든가 그다음에 물류 마케팅 이런 것들은 6문제에서 9문제 정도까지 나오니까 요 물류 관리 론에 있어갖고 요 앞쪽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캐치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물류 회계라는 부분도 이제 뭐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나오는 거니까 뭐 적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죠? 이런 것들도 깔끔하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류 정보와 관련된 내용도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왜냐면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뭐 IoT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들도 분명히 최근 물류 경향과 관련돼 갖고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바코드라든가 RFID 같은 경우에 이런 것도 이제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분야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어느 챕터에 그 초점을 맞춰 갖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이제 교재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교재는 이제 7페이지부터 제1장 물류의 이해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자, 먼저 물류에 대한 의의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의 한번 볼게요. 물류 정책 기본법. 우리 나중에 물류 관련 법규에도 이제 학습을 하는 게 바로 이제 물류정책 기본법이죠. 거기에 이제 의의가 나와 있어요. 물류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 생산되어 누구한테? 수요자에게. 그렇죠.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또는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가는 방향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갖고 반대로 가는 것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폐기되어 이루어지는 운송, 보관, 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그 다음에 상표 부착, 판매, 정보통신 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물류의 정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뭐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고 우리가 뭐 객관식이니까 이 내용을 갖다가 통째로 뭐 암기한다든가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요 해당되는 정의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물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제 재화의 흐름, 즉 물적 유통의 줄임말이다. 그래서 물류라고 하는구나. 그죠?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거 먼저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물적 유통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즉 재화와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통이니까 그럼 유통이 뭐지?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케팅에 있어서의 포피라고 했었을 때 프로덕트, 플레이스, 그 다음에 프라이스, 프로모션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그런 마케팅의 4요소를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4요소로 하는데 그 중에서 이 물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유통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관리사와 우리 물류관리사와 약간 중복되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유통은 결국은 뭐가 있냐? 상적인 유통과 그 다음에 물적 유통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서 물류는 뭐하고 관련이 있다? 바로 요거를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적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물품의 이동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소유권이라든가 거래와 관련된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적 유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요 상적 유통 보다는 뭐가 많이 나올까요? 당연히 이 물류와 관련된 물적 유통, 즉 물품의 이동과 관련된 거에 초점을 해갖고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와 있는 이제 뭐 운송이라든가 보관이라든가 뭐 하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기능, 즉 물류라고 하는 거를 기능적으로 분류를 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물류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어하고 각각의 영역별로도 물류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게 바로 조달 물류라든가 사내 물류, 판매 물류, 영물류 이런 걸 다 포함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달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원료를 또는 부재료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지고 오는 것,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내에서의 어떤 뭐 판매하기 직전에 그 안에서의 어떤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다 물류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산이 다 끝난 그런 물품을 갖다가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판매 물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한 방향 아까 뭐예요? 공급자로부터 쭉 해갖고 수요자, 다시 말해 밑에 말하는 수요자가 최종적인 수요자는 이제 소비자가 되겠죠.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즉 순물류뿐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반대 방향으로 오는 그런 영물류까지도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류의 어떤 영역별 분류라고 얘기를 하고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영역 안에서의 어떤 운송이라는 역할, 기능 또는 보관이라는 역할, 기능, 그 다음에 하역, 포장 이런 각각의 활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류의 범위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기출문제에 나오는 어떤 문구, 그죠? 기출문제에 있어서 뭐 물류에 대한 정의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거기에 보기에 나오는 그런 문구로 이렇게 예쁘게 지금 한번
얘기를 표현을 한번 해보면 기업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물자의 흐름을 공간적,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효율화해서 계획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를 통제하는 그런 그 일련의 프로세스를 우리가 이제 물류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 위에 나와 있는 물류의 정의는 이제 법상 정의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요 밑에 나와 있는 뭐 기업 이윤의 극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 이런 것들 이제 교수님이 좋아하는 그런 이제 문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뭐 문구 하나하나 다 뭐 보기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눈을 쭉 한번 보시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물류와 로지스틱스,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아마 여러분들 뭐 실무적으로 보시면은 뭐 무슨 로지스틱스라고 하는 그런 회사명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물류라는 개념, 물론 당연히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은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 뭐 영어도 좀 사용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좀 있어 보이는 용어로서 로지스틱스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요거에 대한 이제 변천사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류라고 하는 거는 피지컬, 그죠? 피지컬 디스트리뷰션, 유통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원재료가 됐든 반제품이 됐든 완성품이 됐든 이런 것들을 출발지에서 소비자까지 이동시키는 것, 그죠? 이동, 물류라고 하는 거니까 이동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통제하는 이런 것들을 위한 두 가지 이상의 활동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지스틱스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물적 유통의 광의 개념이다. 약간 물류라는 용어가 먼저 탄생을 하고, 그 이후에 조금 있어 보이는 용어로서 로지스틱스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새로 생겼다. 약간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물류는 이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물류라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체에 있어 갖고 활동 또는 이제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말하는 활동 또는 기능 뭐야? 아까 말씀드렸던 운송 또는 뭐 보관 아니면 뭐 하역 아니면은 뭐 유통,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하겠다, 그런 걸 관리하겠다라는 차원에서의 어떤 개념이었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이제 요건 이제 70년대 이제 탄생된 개념이고, 그 이후에는 80년대에는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약간 좀 개념을 갖다가 조금 더 넓혀갖고 기업 내부의 물류 효율화를 추구하는 것, 다시 말하면 뭐예요? 고객 서비스를 개선으로 하는 것, 요걸 갖다가 목표로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로지스틱스라고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활동, 그 활동 또는 기능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훨씬 더 이제 범위가 좀 넓어지는 그런 개념이겠죠. 원료를 준비하고 그런 것들을 생산 과정에 투입해서 생산하고, 그 이후에 보관, 판매, 여기까지의 과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이라고 해갖고, 여기에서 이 개념에서 여기 이렇게 로지스틱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확장되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현실에 있어갖고 뭐 물류라는 단어도 쓰고 뭐 로지스틱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물류라는 그런 개념이 먼저 등장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로지스틱스라는 그런 개념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물적 관리라고 물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이후에 70년대 그런 개념이고, 그 이후에 80년대 로지스틱스라는 그런 개념으로 확장이 되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챕터 저 뒷부분에서 배우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이게 SCM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급망 관리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훨씬 더 이렇게 확장된 그런 개념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요 관련해갖고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8페이지에 그 표가 하나 나오죠. 그래갖고 물류 관리, 그다음에 로지스틱스, 그다음에 SCM, 여기 세 가지 이제 것들이 나오는데, 요거를 뭐 기본적으로 뭐 요 세 가지를 비교를 하면서 문제를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어떤 이 물류관리 롤에 있어갖고 어떤 흐름, 방향성, 그거를 갖다가 보여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물류관리 같은 경우는 물류 기능, 아까 말씀드렸던 운송이라든가 보관, 하역, 유통, 가공, 이런 것들, 그런 걸 기능 또는 역할이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효율화한다라고 하면은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는 그
그 기업 내부에서 기업 내부에서 어떤 물류 효율화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SCM 같은 경우는 공급망 전반에 대한 효율화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개념 발전이 이렇게 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보충 학습도 나와 있죠, 여러분들 교재에. 미국 물류 단체의 명칭 변경사. 이 물류 단체의 명칭과 관련해 갖고 직접적으로 시험에서 물어보거나 하질 않습니다. 제가 다만 여기다 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은 1960년대에는 단순히 그냥 물정 유통 그래갖고 그 협회 이름 자체에 여기 나오는 피지컬 디스트리뷰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근데 그 이후에는 로지스틱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 협회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2000년대에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는 단어를 활용을 함으로써 물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예전과 지금의 어느 방향성을 가지고 발전되고 있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단편적으로 이제 미국 물류 단체의 어떤 명칭에서부터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차분하게 이제 쭉 이해하는 차원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물류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이었어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교재를 통해 갖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물류의 이제 기능과 관련된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